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우리나라는 참여를 안 한 거냐 못한 거냐를 두고 논란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뒤늦게 참여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제는 전반적으로 TPP의 의미와 파장을 짚어봤다면요. 오늘은 우리나라가 과연 TPP에 들어가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고민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연비 사후 검증을 했더니 수입차 2개 모델, 국산차 1개 모델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또 디젤 차량이라는 게 문제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좋은 이익에 기반을 둬서 시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합주가지수 15.19포인트 0.76% 상승해서 5.84포인트, 2,000포인트는 탈환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좀 부진했습니다. 9포인트, 1.34% 하락해서 679.8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역시 외국인 투자들의 주식 매수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거래소에서는 880억 원 정도 순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3,250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대형주의 상승, 거래소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373억 원 정도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부진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럼 주가는 어땠나요?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최근에 보기 힘들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오늘 삼성전자는 10만 원, 8.69% 상승해서 121만 5천 원에서 125만 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환율 약세,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서 기인했다라는 폄하가 좀 있긴 했지만 네. 그래도 역시 7조 원대 영업이익을 보여준 거는 시장에 기대했던 것보다 확실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분명히 반응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그 방향도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좀 도움을 받을까요, 시장이요? 기본적으로는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이 3분기에 환율이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얼마나 이 환율이 수출주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환율의 약세,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도움을 받았다라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나오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기업 실적 시즌에 들어서게 되면 수출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시각이 조금 더 득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삼성전자가 첫 단추를 잘 끼워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제 TPP 체결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의약 업종들이 좀 약세를 보이지 않았나요? 오늘은 어땠나요? 오늘 역시 의약 업종들 수익률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미국 주식시장에서와 연동성이 상당히 강한 것이 최근 제약주들의 움직임인데요. 최근 한 3일 동안은 미국 제약업종의 지수가 상당히 좋아서 이에 발맞추는 모습을 일정 부분 보여주기도 했지만 네. 어제 같은 경우 나스닥 하락을 이끈 것이 제약업종이었고요. 역시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제약업종도 같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래서 오늘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5.9%나 하락하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까지는 중국 시장 쉬죠? 예, 오늘까지 쉬고요. 내일 개장을 하게 됩니다. 중국 열게 되면은 또 그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또 걱정도 되기는 하네요.
뭐 중국 시장이 문을 닫는 사이에 글로벌 증시가 모양새가 좋았기 때문에 뭐 중국 증시 역시 개장을 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뭐 중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의 발목을 잡을 만한 유인은 지금으로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는 많이 올랐나요? 오늘 화장품주들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 4.29%, LG 생활건강 1.88%, 아모레지 5.67%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관 투자자들, 삼성전자 이를 중심으로 한 IT에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소비 품목들, 생활 필수품에 관련돼서는 조금 냉소적인 시각을 보내면서 화장품 업종은 상대적으로 큰 부진함을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밖에는 좀 눈에 띄는 종목이나 업종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뭐 삼성전자의 날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업종이 눈에 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 반등을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TPP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는 업종이 자동차일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현대차 1.58%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의 부진함을 좀 일정 부분 떨어냈다 볼 수 있겠고요. 기아차 역시 1.4% 상승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잘 선방했다. 대변수에 비해서는 잘 선방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오랜만에 좋은 소식인데요, 이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꽤 많이 나왔습니다. 예. 7조 3천억 원. 그러게요. 잠정 실적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한 6조 정도 예상을 했었죠, 6조 원대. 그렇습니다. 6조 5천억 원. 어제까지만 해도 증권가 예상치는 6조 5천억 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오늘 뚜껑을 열어봤더니 예상치보다 한 8천억 원 정도를 더 벌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건 잠정 실적이어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딱 두 가지만 이제 숫자를 공개하고요. 월말에 확정치로 다시 한번 이제 공시가 나올 예정인데요. 요 이제 그 증권가 예상치보다 워낙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좀 분석되는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시장 예상치 6조 5천억 원하고 오늘 발표한 7조 3천억 원을 빼보면 약 8천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디서 이 8천억 원이 나왔겠냐 이런 거를 뭐 내부 얘기도 들어보고 증권사 얘기도 들어보면 반도체 쪽에서 선방을 꽤 많이 했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하나 하고 환율 영향이 좋았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가 끌어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반도체를 담당하는 부분을 DS 부문이라고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쪽에 반도체 영업이익이 한 3조 6천억 원 될 것이다. 이게 증권가의 전망이었거든요. 근데 이 8천억 원 중에 절반 정도는 반도체에서 책임을 진 걸로 예상이 돼서 4조 원, 이 반도체 부문 역사상 가장 많이 낸 이익입니다. 4조 원이 확정이 되면. 스마트폰 분야는요? 그게 제일 관심인데요. 2조 1천억 원 안팎 정도로 계속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8천억 원 중에 한 2, 3천억 원 정도는 스마트폰에서 냈을 것이다. 2조 중반대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나머지 부분이야 뭐 그럴 테고 이 스마트폰 부분이 그냥 간당간당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주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잘 뭐 기억하시겠지만 갤럭시 노트 5라고 이 전략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종전 모델에 비해서 가격을 한 10만 원 정도 낮췄고요. 중저가폰 모델로 J 시리즈, 뭐 A 시리즈 이런 모델들을 많이 내놨거든요. 이런 쪽 중저가폰을 내놓으니까 판매 대수는 좀 늘었는데 매출은 그만큼 줄고 이익도 정체되고 이런 모습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환율 효과를 빼고 나면은 어떨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이 그 3분기 동안에 원달러 환율이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6월 말로부터 이제 따져보니까 6월 말이 1,120원 정도였고요. 예. 9월 초에 1,200원을 돌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80원 정도 올랐던 게 있고, 최근은 1,160원, 1,17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요 환율이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보였던 게 가장 주요했던 것 같고, 네. 요 환율 분위기는 아마도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4분기에도 실적은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은 제기는 되는데, 근본적인 경쟁력이 아니라 환율 때문에 이익을 보는 거라, 이게 체질까지 개선이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에서는 뭐 전망은 뭐라고 있나요? 삼성전자에서는 요번 그 실적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잘 나면 원래 그런 걸 좀 내놓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4분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예. 3분기에 너무 잘했다라고 들으면 4분기에 이렇게 혼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조금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그렇죠. 4분기에 확고하게 우리가 얼마로 더 갈 수 있다. 네. 계속 가는 추세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불안한 것 같고요. 환율 추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를 회사차로 등록을 하고 세금을 덜 내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았잖아요. 그렇죠. 무늬만 회사차. 문제 제기가 꽤 많았었는데, 이제 실제 입법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가닥을 조금 잡은 것 같습니다. 뭐 무늬만 회사차 말씀하신 것처럼 포르쉐 무슨 람보르기니 이런 스포츠카를 회사차 업무용 차다라고 등록하는 거는 누가 봐도 좀 납득을 할 수가 없는데 이상하죠. 네, 지금까지는 그냥 회사 이름으로만 사면 무조건 다 경비 처리를 해줘서 그만큼 세금을 절약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인뿐 아니라 개인 사업자들도 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좀 세이브하고, 뭐 심지어 아들이나 무슨 부인, 친인척이 모는 차도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 구입비하고 유지비에 상한선을 두는 방향으로 이런 법안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여럿이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구입비와 유지비를 더해서 연간 5천만 원까지만 비용을 인정해주자. 구입비는 3천만 원, 유지비는 600만 원까지 인정해주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구입비 5천만 원은 이제 5년치로 이제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2억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5년간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연간 5천만 원씩 이렇게 세금으로 세입을 할 수 있거든요. 요 한도를 이제 5천만 원으로 정하자, 3천만 원으로 정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민하는 거는 이렇게 구입비 한도를 정해놓는 게 이 통상 문제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비랑 이걸 더해서 총 한도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해법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입법안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방향이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좀 비상식적으로 업무용 차를 운영하는 이런 관행은 알아서들 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의 선의 피해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기는 해도 이 전체의 이 비정상적이었던 관행을 해소하는 거에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 네. 그렇군요. 이것도 조금 관심인데 국회에서 면세점 수수료를 100배 올리겠다라는 발의가 나왔던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온 거고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이거는 좀 판단은 잘 안 섭니다. 이게 맞는 방향인지 아닌지. 100배라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야지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받았던 수수료가 워낙 쌌다라는 게 국회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기존의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매출액의 0.05%, 중소기업의 면세점은 0.01%를 수수료로 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워낙 적은 금액이니까 이거를 현실화하자. 이런 게 국회의원의 생각입니다. 100배라고 하니까 엄청 큰 것 같지만 0.05에서 100배로 하면 5%고 0.01에서 100배를 하면 1%입니다. 이 정도 퍼센티지라고 하면 아주 많은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유통이라는 비즈니스가 이 마진폭이 워낙 적은 그런 비즈니스여서 이 정도의 이 수수료를 내면 과연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 또 의문점이 생기고요.
그러면은 이게 면세점이 그동안 이만큼의 혜택을 누렸으니까 네. 세금을 좀 더 내야지 된다라는 취지에서 발의를 한다는 건가요? 정확하게는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면세점 그 신규 사업이라든가 라이센스 갱신에 굉장히 좀 과열 영상으로 경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거만큼 이 면세점 시장이 지금 돈이 된다는 건데 이 최근에 중국 관광객들이 확 늘면서 면세점 시장이 확 컸다라는 그런 점. 네. 근데 그렇게 컸는데 이런 수수료는 여전히 과거 수수료를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 라이센스만 받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이 재계에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요. 네. 수수료를 이렇게 현실화를 해서 이런 과열된 경쟁도 좀 막고 이 정부 예산도 세수도 확보하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세율을 이렇게 수수료를 이렇게 올리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면세 사업이라는 게 결국 중국 관광객들이나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면세점 관련돼서 종사자들도 많고 이런데 이 면세 사업을 이것 때문에 면세 사업이 죽는다고 하면 또 국가적으로는 이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이 양쪽에 어느 쪽으로 판단을 둬야 될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잘 오지는 않는데요. 좀 여러 가지를 좀 분석을 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학 의원이 발의를 했던데 보면은 이제 세금을 덜 내는 중에 이제 리베이트 같은 자금을 만들어서 그걸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데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정상적으로 국고에 들어오게 해야지 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수료를 이 0.05에서 5%를 올리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런 그 고객 유인이나 판매 촉진 리베이트는 제공하면 안 된다. 이런 문구를 하나 넣겠다. 이 아이디어인데요. 이 면세 사업이 또 그렇다고 해서 죽으면 또 그것도 안 되니까요. 네. 적정한 수준에서 어떻게 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저도 적정한 수준은 잘 판단이 안 서네요. 그게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드론 시범 사업자를 모집을 했다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항공안전기술원이 드론 시범 사업 주관기관인데요. 어제까지 이틀 동안 그 참가 접수를 했는데 41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외신에서 많이 보셨지만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는 드론으로 택배도 하고 뭐 피자도 배달한다 이러고 있는데 하려고 하죠. 그렇죠. 시범으로는 뭐 몇 번 이렇게 영상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게 규제 때문에 지금 다 안 됐는데 지자체 11곳이 여기에 또 같이 참가 신청을 냈는데요. 이 지자체들이 우리 지자체 구역은 드론이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을 한다. 그 구간 내에서 택배 사업이라든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물품 수송이라든가 산림보호, 산림재해 감시, 뭐 통신망 활용 뭐 이런 것까지도 하겠다고 하고요. 일부 택배 업체들은 물건 배송을 드론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자체 중에서는 어디가 있는지도 나와 있나요? 11개 그냥 지자체라고 했는데요. 거의 뭐 꽤 많은 곳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울 지역은 이 사대문 안 하고 도심 지역은 드론이 날 수 없는 규제 지역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드론이 망가질 것 같아요. 건물들이 워낙 높아서요. 지방 쪽이 이런 쪽으로 좀 활성화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네,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이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타결 이후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안 한 거냐 못한 거냐 지금 실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TPP 가입 여부를 놓고 또 이게 실익이 되느냐 아니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는요. 어제에 이어서 TPP 짚어봅니다. 이 협상 타결의 파장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께는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한 박스를 보내드리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지금 바로 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주시면은요.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생생경제 2부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앤잡, 오늘은 드론 활용 전문가 창업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항공대에 나와 있습니다. 박종석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항공 드론 활용 전문가라는 말이 좀 낯설거든요. 네, 저희 한국항공대 항공 드론 활용 전문가 창업 과정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항공 드론 활용 전문가라 하면 사실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기초를 배우고 그 드론이 어떻게 날며 드론이 어떻게 센싱하며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지만 드론 날릴 때 안전하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게 창업 과정이기 때문에 이 드론 교육 과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창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저희 기초를 배워가지고 전문가로 가는 로드맵 상에 어떤 중간당에 있는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배우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지는 않을까요? 저도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전혀. 가격도 엄청 싸지고 하루면 배웁니다. 근데 중장년층 아카데미인데 왜 그 연령대가 중장년층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중장년층은 이제 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소일거리 찾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장년들이 오히려 더 강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좀 지금 너무 괴로운 게 뭐냐면 왜 내가 떨어졌느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반응은 너무나 뜨겁습니다. 여기 항공대 드론 활용 전문가 창업 과정 참가자분의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어떻게 알고 참가하시게 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올 1월에 직장을 퇴사하고 창업을 위한 여러 업종을 물색해 보았습니다만 인터넷 검색하던 중에 본 과정의 개설을 인지하여 도전해보고 싶었던 업종이라 드론 관련 업종 창업에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51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평소에 드론에도 관심이 많으셨던 건가요? 네네. 근데 올해부터 미래의 지향적인 업종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드론 활용 전문가 창업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살맛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요. TPP, 한국도 참여해야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죠. 세계 최대의 메가 FTA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가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한국도 참여를 해야 되느냐, 왜 안 했느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참여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게 협정문 조항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도 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효성이 없어서 한국이 안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제도 짚어봤지만은 TPP 타결의 의미와 파장, 특히 오늘은 우리나라가 TPP에 뒤늦게라도 가입하는 게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의 이혜영 교수님 연결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네. 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요. 네. 왜 우리가 이렇게 세계 최대의 메가 FTA, 메가 무역협정에 안 들어가고 빠져 있느냐, 뭐 의도냐 아니냐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그 그간의 사정을 쭉 살펴서 이렇게 쭉 추적을 하다 보면은 네. 그런 생각이 이제 안 드는데 결과만 놓고 보니까 왜 우리가 빠졌을까? 네.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2013년 상반기에 전에 한미 FTA 협상 대표였던 웬디 커틀러가 예.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도 TPP 가입하라고 설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뒤에 우리 정부가 관심 표명을 해요. 네. 관심 표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제 참여하는 전 단계죠. 네. 그런데 2013년 하반기에 들어봐서 당시 TPP 회원국 강요회의에서 앞으로 새로운 회원국을 받을 때는 협상이 끝나고 나서 받겠다. 예.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미국의 무역대표부에서 그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네. 새로운 회원국은 모든 협상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가입으로만 받겠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는 거죠. 그리고 당시 우리 정부는 한중 FTA에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우선 한중 FTA가 급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협상에 참여하고 싶어도 가능하지 않은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라고 했다가 하지 못하게 했던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뒤통수를 맞은 격이죠. 네. 그런데 뭐 우리로서는 당시 한중 FTA가 더 큰 것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단 TPP는 그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던 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TPP 협상 타결 소식이 나오고 나서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떤 형태로든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표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또 그러면은 2차 가입국이라도 되겠다는 얘기냐? 그건 뭐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서 협상력을 떨어뜨려서 괜히 말했다라는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왜 1차에 못하고 또 2차에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느냐 얘기가 있네요. 예, 아닙니다. 뭐 별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관심 표명을 했고 그다음에 공식, 비공식 라인들을 통해서 우리 정부도 거기에 가입할 의사를 쭉 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언론 쪽에서 이렇게 TPP 타결 직후에 왜 우리는 없냐 식으로 이런 어떤 정부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보도되니까 일종의 뭐 그런 어떤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TPP 만약에 미국이 뭐 허용을 했다면 좀 이렇게 뭐랄까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TPP 1차 가입국이 우리가 됐었어야지 되는 건가요? 굳이 따지면 지금 우리가 입장료 내지 가입비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입장료를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먼저 하는 게 나았던 측면이 있죠, 분명히. 그런데 이제 뭐 정책 우선순위상으로 한중 FTA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일단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한중 FTA 때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뭐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위를 굉장히 낮춰서 협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TPP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본이 쌀 시장을 미국한테 개방을 했고요. 다 내주면서 가는 걸 보니까 우리도 그럼 다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들던데요. 그렇죠. 입장료에 당연히 그 농축수산품은 포함될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기서 하나의 전례가 되는 것이 일본의 사례인데 일본 같은 경우도 특히 그 5대 그 품목에 있어서 강력히 장을 했죠. 일본 같은 경우에. 강력히 장을 하면서 쌀 같은 경우에는 5만 톤을 추가적으로 의무 물량으로 미국한테 양보를 했고 근데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TPP 협상의 핵심은 일본하고 미국이에요. 그렇죠. 일미 FTA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약점인 자동차라고 하는 그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의 약점인 농산품에 대해서 강력한 푸시 전략을 폈는데, 사실은 일본 역시 자신들이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협상 카드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달라고 하는 대로 줘야 될 정책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쌀 같은 경우에는 양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일본이 이렇게 내준 선례가 있는데 우리가 가능할까요? 양호 대상에 제외한다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WTO에다가 쌀 시장 개방을 이미 통보했고, 그다음에 고율 관세 협상이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한 몇 개 나라하고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 때문에 이런도 그래서 양호를 제외한다는 의미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미국에게 의무 수입 물량 같은 거를, 그러니까 전율 TRQ 물량이라고 그러죠. 이걸 얼만큼이나 내줄지, 또 미국이 이걸 얼마나 더 요구할지,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쌀 산업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게 될지, 오히려 그게 더 큰 쟁점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2차라도 가입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미국 요구대로 따라야 됩니다. 요구대로 따르게 되면은 우리 시장은 그냥 속수무책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미국 쪽에서 얼만큼의 물량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건지, 그 다음에 예컨대 지금 한미 FTA가 발효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미 미국산 새우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이 철폐 스케줄이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TPP가 만일 추가적으로 또 우리 TPP에 가입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쇠고기 같은 경우에 또 뭘 요구하고 나올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그것 말고도 보면은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자기네가 양보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의약품 자료 보존 기간이라든지 수산 보조금 이런 조항들을 보면은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그다지 유리한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재미나게도 오히려 한미 FTA가 더만 기간이 길어요. 아, 그래요? TPP보다. 왜냐하면 TPP 같은 경우에는 호주가 아주 강력히 저항을 했거든요. 특히 의약품 분야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일정 부분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TPP에 가입이에요. 그래서 가입할 때 미국 쪽에서 뭘 요구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우리 어립니다. 가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협상권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니까 값과 을로 따지면 우리는 가입을 심한 가입 원서를 쓰는 사람이고, 미국은 그 원서를 결정한 사람이에요. 원서를 보고 합격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칼자루는 미국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TPP 협상에 굳이 우리가 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쪽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FTA를 워낙 많이 맺고 있잖아요. 경제 영토 넓혔다고 그러면서 다국 간에 FTA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TPP에 들어가게 되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 산업을 굳이 찍는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현재 TPP 12 12개 나라 중에 우리가 FTA를 하지 않은 의미 있는 규모를 갖춘 나라가 이제 멕시코, 일본 정도인데, 사실은 우리에게도 TPP는 한일 FTA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RCEP, 그러니까 아세안 플러스 6 FTA 협상을 현재 진행 중이에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중일 FTA 협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일본과 FTA가 필요하다면 한중일 FTA에 사면 돼요. 그리고 한중일 FTA에 사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중국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진이 더 큰 거예요. 중국을 통해서 이제 일본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TPP 같은 경우에 우리가 TPP 가입을 해서 일본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일본의 요구에 따라야 될 그런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일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중일 FTA보다 한국을 TPP 이쪽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예. 일본한테는 더 유리한 거고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당연히 한중일이 우리한테 더 유리한 거죠. 우리는 그럼 실리를 찾기 위해서는 TPP보다는 한중일 FTA를 하는 게 더 낫다. 네, 굳이 일본과 FTA가 필요하다면은 TPP보다는 한중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또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그 정도 정부로서는 계산을 하는 거죠. TPP보다는 차라리 우리 한중일 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TPP가 좀 뒤로 밀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히 잘 들려주셔서 좀 이해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의 이혜영 교수였습니다.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스마트 IT 뉴스 시간입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남혜연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남혜연 기자도 싸이월드 하셨어요? 네, 했었죠. 그렇군요. 싸이월드가 정말 붐을 일으킬 때는 이것만은 IT 서비스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방 죽더라고요. 그렇죠. 한 10년을 풍미를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흑역사가 이 싸이월드에 담겨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흑역사요. 예. 지금 3, 40대들은 대부분 싸이월드를 한 번쯤은 다 써본 그런 추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니홈피라는 그런 대표 서비스가 있었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서비스 자체가 거의 잊혀지다시피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나 보네요. 왜 그러냐면요. 싸이월드가 미니홈피라는 기존 서비스를 접고요. 대신에 원래 싸이월드가 갖고 있던 블로그나 미니홈피 같은 여러 자산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모바일에 맞춰서 통합한 싸이홈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미니홈피에 있던 일부 기능들 있잖아요. 방명록이라던가 일천평, 쪽지 같은 그런 일부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서비스가 사라져버리면 그 개인의 기록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개인별로 그 서비스 기간 중이에요. 그래서 요 근래에 좀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다운로드 다 받아야 되나요? 추가 기간이 오늘 10일까지예요. 10일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백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기억도 안 나서 일존평이 그냥 두면 될 것 같은데 싸이월드가 몇 년에 나왔던 서비스였죠? 1999년에 벤처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비슷한 그런 사이트들이 여러 곳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실제로 좀 인기가 생긴 건 미니홈피라는 게 2001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이후로 싸이월드가 좀 많이 유명해졌고요. 네네. 그래서 미니홈피의 주인들끼리 일촌을 맺어야만 볼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었죠? 예, 맞아요. 일촌이란 단어 자체가 싸이월드 때문에 되게 많이 좀 인기 있는 단어가 되긴 했었죠. 또 일촌끼리 다른 친구 집에 방에 놀러 가는 걸 파도타기라 그랬었고요. 맞아. 그 기억나네요.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 또 이 사진첩이나 일기 같은 걸 근황을 올리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휴대폰이 이렇게 인기가 있기 전이거든요. 그때 사진을 올렸기 때문에 똑딱이 카메라라고 하죠. DSLR. 이런 것들이 싸이월드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보급량이 크게 늘었다. 이렇게 많이 평가도 했었고요. 정말 옛날 얘기 같은데요? 그때 이제 그쪽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도토리였잖아요. 도토리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하나를 100원 이랬었는데 사실 이 도토리를 구매해서 미니홈피에 음악을 깔거나 아니면 그 배경화면 스캔이라고 있는데 그 배경화면을 바꾸거나 그러니까 방을 꾸미듯이 도토리를 써서 꾸몄는데요. 사실상 이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첫 전자화폐의 개념에 좀 속했던 게 이 도토리예요. 지금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핀테크의 하나인 거죠. 핀테크의 원조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네오이즈의 원클릭이라는 서비스가 있었고요. 97년에. 정말 옛날 거네요.
2000년에 유료 아바타 시장이 좀 생겼고요. 도토리가 이제 2001년 이때쯤 나왔었으니까요. 거의 선불 충전 시스템 도입하면서 이런 핀테크 모델을 좀 가져온 첫 사례가 되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전 네오위즈가 그 아바타 사업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기자 간담회에 갔었는데 그걸로 과연 돈을 벌겠느냐라는 좀 그 지적하는 기사를 썼더니 굉장히 그쪽에서 힘들어했었어요. 근데 제가 틀렸죠. 아바타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약간 긴가민가 이런 분위기였었는데요. 이게 뭐야? 뭐 인형 옷 입히기 놀이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맞습니다. 근데 결국 인기가 그렇게 많았지만은 또 새로운 물결이 불면서 미니홈피도 사라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맞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을 그만두겠다라는 얘기까지 할 만큼 사람들의 어떤 그 라이프 플랫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페이스북이요? 네. 그렇죠. 지금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미니홈피가 쇠락을 한 요걸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좀 해보자면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쟁자가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이때 싸이월드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게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PC 버전에서 성공했던 요소를 모바일로 다 우겨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모바일은 모바일에 맞는 플랫폼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것이 좀 많이 못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1년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죠. 저 그때 이 SK 이 탈퇴를 했어요. 예. 그때 뭐 3,500만 명이었죠. 네이트랑 그다음에 싸이월드를 이용했던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됐었고 피해가 커서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을 하기도 했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뭐 패소했지만요. 집단소송이. 그런 일들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겹쳤다. 상황적인 악재와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합쳐지면서 그런 문제를 좀 불러오지 않았었나라고 얘기들을 하지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제 싸이월드가 SK 건이 아니었잖아요. 작은 벤처 기업이었는데 성장세를 잘 타고 대기업의 인수합병되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 사업 모델을 가져간 건데 우리는 대기업이 이것까지 인수했다 이런 식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런 환경도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는 벤처에서 성공을 하면 꼭 그렇게만 커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인수돼서 잘 되면 좋았을 텐데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가 좀 제대로 나지 않았고 대기업의 특유의 조직 문화도 별로 맞지 않지 않았나라는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네이트랑 싸이월드를 시너지를 내겠다고 했는데 포털인 네이트가 갖고 있는 기능을 다 우겨 넣으려다 보니까 싸이월드도 그 정체성을 잃게 되는 거고요. 또 이런 모바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빨리빨리 변하니까 기동성을 갖고 혁신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대기업의 조직 문화에서는 그렇게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와버리는 걸 수 있죠. 네, 그럼 다시 이제 생겨나는 싸이홈 이건 어떤 건가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싸이월드가 갖고 있는 미니홈피나 블로그 이런 거를 하나로 그런 게시물 단위로 하나로 합쳐진다고 좀 보면 되고요. 그 모바일 오늘 오픈했어요. 이 싸이홈이 안드로이드 버전이요. 오늘 처음 배포가 됐고요. 아이폰 버전 같은 iOS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날짜별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다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그 모바일 자기만의 방 자기만의 공간 그런 느낌으로 좀 만들었다고 해요. 예컨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이나 규모를 좀 많이 키워야 하는 서비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약간 더 간결하고 대량의 정보를 다루고 뭐 열려있는 오픈된 카페 같은 분위기라면 어차피 싸이월드가 지금 페이스북이랑 맞붙어서 바로 그 시장에 진입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새로운 포지셔닝으로 본인의 집에 내 공간에 나만의 그 다이얼로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 서로의 집을 방문하듯이 오가는 예전에 미니홈피에 그런 컨셉을 가져오면서 그러면서 모바일에 맞춤한 그런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게 지금 싸이월드 측의 설명입니다. 감은 오네요. 어떤 건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오픈돼 있잖아요. 친구면. 타임라인에도 제 글만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싸이홈 같은 경우는 본인의 글 중심으로 올라가는 건 거예요. 카카오 스토리랑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카카오 스토리는 굳이 비교하자면 카카오 스토리랑 제일 비슷하긴 한데요. 제가 오늘
방송 때문에 그 김용훈 대표랑 싸이월드 대표랑 지금 통화를 해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는 원래 그 태생 자체가 메신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SN 소셜 네트워크 기반인 거고 이미 갖고 있는 자원이 많잖아요. 그 기존의 기록들. 네. 10년 이상이 된 개개인들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원이나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달라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또 전화도 해보셨군요. 네, 이 싸이월드 계속 살아남으려면 경제적인 자립도 중요하겠죠? 네, 도토리는 계속해서 가져가겠지만, 도토리 자체는 SK컴즈에서 관리를 해요. 네. 수익 모델을 나누겠지만, 그 외에 광고 모델 같은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성사가 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매출 구조가 광고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가져감과 동시에, 그 가치, 도토리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 새로운 상품들 같은 것도 꾸준히 만들어낼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가 싸이월드가 꽤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싸이월드를 썼던 사람들이 지금은 부모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부모들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육아용품 같은 중고 마켓을 만들었어요. 서비스를 네. 싸이월드에서. 예. 그 부분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커머스가 들어가게 되는군요. 네. 네. 추억의 얘기부터 미래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남혜연 기자였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